안녕하십니까. 성기영의 경제쇼 아나운서 성기영입니다. 정년 연장 논란이 다시 재계와 노동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만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논의는 늦은 감이 없질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에 추진할 것을 주장하는 노동계와 또 정년 연장 대신에 퇴직 후 재고용을 도입하자는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년 연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 짚어보고요. 해법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인공지능 AI에 대한 관심은 물론 산업 전반에 AI에 대한 투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AI 기술의 파급력이 투자 대비 기대보다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요. 또 아직은 도입 단계라서 그 변화에 대해서 측정조차 할 수 없다고도 말하는데요.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어떤 기업들이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가져갈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주요 경제 뉴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 브리핑 손석구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오늘 코스피가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네, 오늘 장 초반에는 좀 혼조세였거든요. 네네. 이걸 딛고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오늘 1.07% 상승해서요. 4,150.39에 코스닥은 2.52% 상승하면서 906.51, 900선을 다시 회복한 날이었습니다. 네. 이제 수급적으로 보면 오늘 확실히 기관이 구원투수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습니다. 네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물량을 팔았는데요. 합쳐서 거의 1조 원 가까이 물량을 좀 팔았는데 이걸 다 기관이 받아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팔았는데 기관이 받아냈다. 네,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네. 시총 상위주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좀 엇갈리긴 했지만 주목하셔야 될 건 오늘은 반도체가 전반적으로 힘이 빠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투톱은 오늘 약세 마감을 했습니다. 네. 흐름을 좀 보면 미장도 그랬거든요. 미장도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있는 반면에 간밤에 또 뭐가 나왔냐면 그 일본 소프트뱅크에서 엔비디아 지분 전량을 이제 매각한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네. 기술주가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저희 시장으로 또 옮겨와서 여전히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 있기는 한데 이런 기술주에 대한 우려도 좀 반영이 됐고 사실 셧다운 해제 기대감 외에는 추가 재료가 크게 없다는 인식도 퍼지면서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하지만 이제 기관의 매수 속에서 반도체 말고 다른 쪽으로 오늘은 좀 시선이 옮겨갔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정책 수혜가 예상되는 네. 금융이라든지 지주사들 쪽에 오늘 매수세가 좀 쏠리면서 주가가 탄력적으로 올려갔고요. 네. 오늘은 원전과 조선주도 강세를 보였고 또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미국 쪽에서 다시 스멀스멀 커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고용지표, 민간 고용지표긴 하지만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네. 이런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제약 바이오주가 또 강세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최근 외신에서 우리 코스피 변동성을 경고하는 보도가 나와서 눈길을 끌고 있다고요? 네, 이제 코스피 지수가 일단 4,000선을 넘으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블룸버그 통신에서 코스피의 변동성에 대한 배팅이 급증했다. 여기에 경고등이 커졌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근거로 이제 코스피 변동성 지수라는 걸 이제 거론을 했어요. 이 V코스피라고 하는데 네. 지난 7일에 이게 41.88로 마감을 했거든요. 요 41.88 수준이 어느 때냐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했었던 게 4월이었는데 요 수준까지 오른 겁니다. 네. 당시 이제 상호 관세 발표 직후에는 44 이 수준까지 올랐는데 거의 그 수준까지 지금 변동성 지수가 거죠. 올라갔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룸버그는 이런 코스피의 변동성 지수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는 차분한데 이례적으로 차별화된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자체 데이터를 또 인용을 해서 이 콜옵션과 풋옵션의 가격이 모두 상승하는 이런 양상도 나타냈다. 네. 특히 이제 1개월 만기 콜옵션의 내재 변동성이 1년 평균치를 크게 웃돌았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투자자들의 이런 옵션 가격이 올라갔다는 건 단기 투자 성향이 매우 강해졌다라는 네. 거고 결국 시장에 큰 등락, 변동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요즘 보면 또 개인 투자자들의 신용융자 규모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신용융자가 급격히 몰려 있다고 그래서 주가 조정 때 이 반대 매매 압력이 들어오면 오히려 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또 제기되는 다 연결돼 있는 된다는 또 뉴스도 나왔더라고요. 네. 부분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도 좀 살펴볼게요. 오늘도 고점을 더 높였습니다. 네. 일단 주간 거래 마감 말씀드리면 원달러 환율 전 거래일보다 2.4원이 더 올랐습니다. 1,465.7원에 이제 주간 거래를 마쳤는데 네. 이제 장중 흐름은 역시 여전히 위태위태합니다. 1,470원도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12시 6분쯤에 이때 1,470원을 찍고 네. 내려오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상승 압력은 계속되는 모습이고 최근의 흐름들은 뭐 어제 같은 경우는 1,467.5원 딱 찍었었고 네. 그러니까 장중에 고점을 계속 높여가는 이런 흐름인 거죠. 오늘 결국 1,470원까지 상단을 높이는 모양새였으니까요. 장중 고가 기준으로 직전 고점은 올해 4월 9일에 기록했던 네. 1,487.6원 요때였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사실 그 미국 민간 고용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환율도 하락 압력을 좀 받는 모양새였는데 여전히 이제 셧다운 해소 기대감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요즘엔 이게 이제 원화 자체 요인뿐만 아니라 아시아 통화 전반적으로 특히 이제 엔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도 네. 여전히 이제 동조화되면서 원달러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요. 요즘 이게 화제더라고요. 그 강남 모 아파트 그 청약이 진행됐는데 많이 모였다면서요. 네, 뭐 한마디로 청약 흥행에 성공을 한 거죠. 어느 정도는 예상했던 바입니다. 네. 청약이 진행된 곳은 이제 서울 강남에서도 가장 이제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 반포에 위치한 네. 반포에 위치한 곳인데요. 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에서 230가구 모집인데 총 54,600여 명이 신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평균 237.5대 1의 경쟁률을 네. 나타냈습니다. 네. 이제 이 단지가 주목받았던 거는 물론 반포에 위치한 곳이기도 하지만 11호 대책 이후에 나온 서울 규제 지역의 첫 분양 단지였다는 점에서 이제 관심이 쏠렸죠. 네. 왜냐하면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실제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규제 때문에 사실상 대출이 거의 안 나오는 지역이기 네네.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가장 인기가 많은 이제 평형대가 전용 84제곱미터인데 여기 이제 분양가가 26억에서 27억 사이 정도 수준으로 책정돼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대출 규제를 보면 시세 25억 원 이상은 대출 한도가 2억 원으로 묶여 있거든요. 그러면 네. 나머지 이제 23억 원에서 한 25억 원 정도는 자체 조달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이 지역에 청약을 할 수 있겠냐라고 이제 관심이 쏠렸었죠. 그래서 이번 청약이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청약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흥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거는 일단 주변 시세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 지역이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이기 때문에 네. 당첨되면 일단 수십억 원의 막대한 시세 차익이 예상됩니다. 앞서 84제곱미터 말씀드렸는데 네. 주변 지역의 이제 같은 평형대와 비교를 해보면 30억 원대의 시세 차익이 산술적으로 바로 가능합니다. 이게 내년에 입주한다면서요. 네, 내년에 입주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분들이 투기 세력이냐? 저는 그렇게 볼 수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이렇게 현금 부자들만 청약이 가능하게 만든 원인이 무엇이냐 이걸 봐야 되는 건데 결국엔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를 내걸은 규제가
강남 청약시장의 프리미엄을 높인 결과가 된 것 아닌가. 결국 규제 역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전에는 일단 선당 후곰 해가지고요. 일단 당첨된 다음에 어떻게든지 대출을 대출 하고 네. 잔금에는 또 이제 전세 세입자를 놓고 이런 방법도 했는데 이제는 실거주를 해야 되니까 실거주에도 다 다 막혀 막혔죠. 있어서 네. 진정한 현금 있는 사람밖에 못 한다는 그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면 로또 청약이 된다 이런 비판도 충분히 가능한데 어쨌든 지금 이제 대출 얘기를 좀 해보자면은요. 담보대출이 점점 막히다 보니까 뭐 우회 대출이 급증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이제 2중 3중의 규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 않아졌죠. 그러니까 이런 규제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대출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진 겁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자신의 예금을 담보로 받는 예담대, 네. 예금담보대출이란 게 있고 자신의 자동차를 담보로 받는 대출, 네. 차담대라고 이제 줄여서 얘기도 해요. 네. 그다음에 사내 대출, 이제 자신이 다니는 이제 직장에서 조금 저리로 대출 받는 분들, 요런 대출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출 상품은 지금 대출 규제에 조금 비껴가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정에 이런 대출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요런 우회 대출을 이용해서 또 주택을 매수한다고 해서 이런 걸 또 요즘에 우회 연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이제 아까 예담대 예금담보대출 말씀드렸는데 이 예담대 잔액이 시중은행의 기준으로 이달 들어서 2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주담대 월간 증가분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이 예담대가 작년 같은 달에는 오히려 줄었어요.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이달에 유독 큰 폭으로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기업들 아까 사내 대출도 많이 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사내 대출 보증 규모를 보면 11조 원이 넘었는데 이게 전년 대비 225억 원가량 증가한 건데 특히 이제 7월부터 10월까지의 늘어난 폭을 보면 503억 원이 네. 이 기간에 늘었거든요. 네. 이제 7월부터 10월까지라고 하면 이제 627 대출 규제부터 해서 현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던 요 기간에 조금 더 많이 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게 네. 상대적으로 이제 고금리라고 불리는 이제 P2P 대출, 온라인으로 모집하는 네, P2P 대출이 네.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대출 잔액이 많이 늘어서 지난달 대출 잔액 증가분을 보면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 기록했습니다. 이제 이런 우회 대출이 늘어나는 아까 시기 말씀드렸는데 시기를 보면 확실히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이후에 두드러지게 지금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일종의 규제 풍선 효과처럼 이것도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 예담대, 차담대 이런 걸 받아가지고 주택 구입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생활 안정자금 이런 목적으로 쓰이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차담대 같은 경우는 차를 해서 담보를 받아서 대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아주 많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 영끌이라고 말씀드린 게 네네. 여기저기 할 수 있는 대출들을 다 끌어모아서 네. 주택을 산다고 보고 있는 거고 네. 요 늘어나는 집중적으로 늘어났던 시기가 이제 대출 규제 위에 늘어났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이 주택시장, 주택 매매용으로 사용됐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또 규제 지역을 더 확대할 수도 있다 이런 걸 네. 시사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여러 이제 갑론들막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어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을 해서 규제 지역 조정 의사가 있느냐라는 이제 질의에 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네. 경기도 화성시, 구리시를 언급을 하면서 풍선 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으로 보인다. 그래서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추가 지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지금 앞서 11호 대책을 통해서 이제 서울 전역, 경기도 12곳이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말씀드렸던 구리나 화성 같은 경우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죠. 그런데 이제 이달 들어서 첫째 주 집값 매매 가격,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을 보니까 화성시는 0.26, 구리시는 0.52%가 각각 구리가 많이 상승. 올랐군요. 네. 네. 상승폭이 전주 대비 다 크게 확대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해석은 비규제 지역 중심으로 매수세가 몰린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제 이런 분석이 나온 거고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김민덕 장관이 얘기한 것처럼 이 지역까지도 지금 규제 지역으로 묶을 수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정부가 계속 집값 안정을 이유로 이렇게 규제 지역을 확대하는 것에는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주택 공급 같은 기반 대책이 병행되지 않는 가운데 계속 규제 지역만 확대하는 것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 게 전례를 봤었을 때 쉽지 않다라는 거고 오히려 이런 것들이 실수요자들의 정상적인 주택 거래까지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시 20분입니다. 초고령화 시대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정년 연장을 두고 지금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노동계에서는 이제 정년 연장을 법제화하고 임금을 그대로 달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만 또 경영계에서는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다면서 퇴직 후 재고용을 도입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년 연장이 또 청년 취업난까지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영계에서는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정년 연장을 둘러싼 쟁점 오늘 짚어보겠습니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60세인 법정 정년을 이제 65세로 늘리자 이런 정년 연장 논란이 뜨겁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우리나라는 진입했는데 그 전부터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계속 있다가 또 잠시 주춤하다 또 있다가 이랬는데 그렇죠. 이번에 다시 이제 뜨거운 감자가 된 거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건가요? 네, 사실상 이제 아시기는 정부하고 여당에서 실질적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이제 가속화시키겠다는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네. 실제 이미 초고령화 사회가 된 게 2025년에 20% 정도, 그러니까 인구의 5분의 1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또 소득 크레바스 현상이라고 해서 실제 60세가 정년이지만 네. 65세까지 이게 연금을 못 받는 상태가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태어난 연도마다 다르지만 그렇죠. 69년생부터는 65세의 연금 수급 개시 수급이 되는 연령이 거죠. 이게 2033년이라고 하지만 네. 사실상 꽤 긴 기간이 남은 건 아니고요. 네. 이미 이런 형태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이 많았고, 또 양대 노총 같은 경우가 연내에 반드시 이 법적 정년에 대한 것을 65세를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 네. 제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자문위원 할 때도요. 네. 이 부분이 노조법 2, 3조 말고는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였었습니다. 사실. 네. 그래요. 일단 정년 연장에 대한 공감대는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예.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 보면은 높게 연장에 나왔어요. 찬성하는 분들이 뭐 거의 80%될 정도로 굉장히 그리고 높더라고요. 도리어 청년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면서도요. 청년들 같은 경우도 80~90%가 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렇죠. 반대가 훨씬 많을 줄 알았는데 예,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만큼 이제 고령화 시대가 되고 예. 생산 가능 인력은 줄어들고 예. 노인들 일자리가 중요하다 보니까 예. 공감대는 많이 퍼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연장을 할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공감대는 있는데 각각의 입장이 지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죠. 예. 이제 임금을 받는 쪽하고 주는 쪽하고 다를 맞습니다. 수밖에 없는데 맞습니다. 예. 받는 근로자 측에서 노동계에서는 정년 연장을 하자는 거고 예. 그 경영계 주는 쪽에서는 이제 퇴직 퇴직 후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재고용이라고 거죠. 하잖아요. 조금 더 이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이게 굉장히 헷갈릴 수는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지난 경사노위에서는 계속 고용이라는 용어를 썼거든요. 네. 사실 계속 고용에는 이제 세 가지 정도인데요. 네. 일본식 모델을 따라간 거라고 볼 수 있었는데 네. 일본식 모델 중에서 이 정년 연장이 방식이 있고 퇴직 후 네. 재고용이 있고 네. 또 아예 퇴직을 정년을 폐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폐지도 있습니까? 그럼요. 이번에 네. 대만 같은 경우는 2년 전인가에 의회에서 입법부에서 네. 정년 자체를 폐지를 했어요. 미국식처럼 된 거죠. 네. 대신에 이제 노동 유연성을 강화하는 그런 정책을 썼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뭐 양대 노총 위원장들하고 만났을 때 네. 노동에 대한 유연화도 좀 고려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네. 대만 같은 경우는 정년을 폐지하면서 네. 노동 유연화에 대한 부분을 좀 강화시켰다고 볼 수가 그래요.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 일본식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그러면? 일본 같은 경우는 정년 연장하고 퇴직 후 재고용하고 네. 정년 폐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선택지를 준 거죠. 아. 네, 그래서 우리는 네. 이제 경사노위에서는 계속 고용한 이름이라고 했었는데 사실상 네. 퇴직 후 재고용에 조금 더 초점을 맞췄었던 건 사실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일본은 정년 연장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법적 정년 연장 자체가 법적 정년이 지금 60세잖아요. 우리나라. 네, 근데 65세로 늘리자는 거예요. 대신에 네. 기존에 있던 근로 계약, 그러니까 정규직의 고용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자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가자. 그렇죠. 네, 65세까지. 고용 안정성이 있고요. 예. 연공형의 임금 구조는 그대로 가서 사실상 인건비가 조금 급증할 수 있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은 있지만 네. 연금 개시라든지 이런 그 소득 크레바스를 메꿀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퇴직 후 재고용 같은 경우가 네. 경영계에서 지금 계속 주장하고 있는 바라고 볼 수 있어요. 네. 법적 정년은 계속 유지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세까지는 유지하자. 그렇죠. 네. 60세까지 유지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60세 이후에는 정년 도래자들에 대해서 촉탁직이라든지 그렇다면 기간제 계약을 통해서 다시 채용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노동계가 생각하는 정년 연장하고는 확실히 다르죠. 다르죠. 예. 그러니까 완전한 고용 안정성을 담보하기는 좀 어렵다는 어렵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쟁점의 순간인데 실제 이제 경영계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인건비 문제라든지 인력들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일단 그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네. 정년 연장이 국정 과제로 네. 잡혀서 지금 네.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지금 네.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 조금 더 살펴볼게요. 고용주 입장에서 볼 때와 또 그 노동자 입장에서 볼 네. 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이로운 건지 아니면 이제 크게는 정년 연장, 네. 퇴직 후 재고용이지만 그 안에서의 조합을 어떻게 할지 그게 좀 논의된 게 있습니까? 뭐 사실은 이게 경사노위라는 이런 장에서 논의가 네. 됐었어야 되는데 네. 아시겠지만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경사노위에서는요 노동계가 좀 빠져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사실 김정대 부원장이 오면서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오면서 다시 이런 문제는 이제 논의하기 시작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주도적으로 노사 간에서 논의를 하지 않다 보니까 국회에서 논의를 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의 차이를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제 생각은요. 네. 연속된 정규직 관계를 늘리느냐 다시 새 계약으로 고용하느냐가 가장 큰 이슈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할 때 퇴직 후 재고용 같은 경우는 6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근로관계에 대한 걸 일단 종료하고 네. 다시 이제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임금 통제도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용이해지겠죠. 네. 네. 임금표 재설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또 비용 통제도 가능하고요. 네. 또 파트타임이나 프로젝트 멘토링 등으로 해서 숙련에 대한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관점에서는 어떻겠습니까? 사실상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정규직 신분이라는 것이 계약직 신분으로 바뀔 것이고 네. 지금 또 정년 말만 연장 퇴직 후 재고용이지 그냥 맞아요. 정규직이 아닌 고용이잖아요. 네, 정규직은 아닌 거죠. 1년마다 네. 계약을 하고 2년마다 계약을 해야 되죠. 이제 네. 사실은 근데 지금 양대 노총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런 그 실제 이 정년 연장에 대해서 수혜를 받는 것이 대기업이라든지 공공 부분에서 굉장히 수혜를 받게 되잖아요. 네. 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규직 신분을 계속 유지했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렇게 계약직으로 신분이 전환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정년 연장을 선호할 수밖에 없겠고 당연히 이 근속이 늘어나면서 퇴직금이라든지 퇴직연금이라든지 이렇게 쌓이니까. 비용적인 측면도 쌓이다 보니까 네. 훨씬 유리하게 훨씬 느껴지죠. 유리해요. 진짜 훨씬 네.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임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을 또 임금피크제, 적용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감도 있다 보니까 네. 서로 간에 공방이 될 수 있는 이슈가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서로 이렇게 이제 팽팽히 주장하다가 예. 중간 지점에서 좀 접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을까. 뭐든지 협상은 그렇게 하지 않나요? 만약에 그렇죠, 그렇다면 그렇죠. 어떤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일단 교수님 생각하세요? 저는 네. 이 우리가 정년 연장에 대한 것을 이제 법적으로 정하긴 하지만요. 저는 이 부분을 기업이 정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기업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정년을 폐지할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네. 기업의 성과가 있고 충분히 기업의 뭐 경영 가치 자체가 뭐 우리 기업은 이 정년을 두지 않고 네. 지속적으로 계약 뭐 정년 폐지를 할 수 있다는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 네. 또 경영가 입장에서 우리는 이게 부담스럽다. 그건 산업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이 특성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별로. 네. 그럼 특성에 따라서 우리는 퇴직 후 재고용이 적합할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아예 우리 같은 경우는 그냥 퇴직 후 재고용보다는 그냥 정년 연장을 할 수 있는 기업이다. 네. 그럼 그런 기업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은요. 네, 국내 네. 기업 같은 경우도요. 그럼 이런 선택권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정년에 대해서 뭐 고령자들에 대한 고용을 지원해주는 법률 체계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요. 고령자들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통해서 고령자를 계속 고용할 때 할 때? 기업에 지원해 준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기업에 거죠? 지원해 주는 네. 거죠. 거의 임금의
한 15%에서 20% 정도 지원해 주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원래 임금에서의 한 70%에서 75%를 지급하고 하고 추가적으로 뭐 정부에서는 한 15%에서 20% 정도 근로자는 지급하다 거의 보니까 비슷한 수준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죠, 기대할 그렇죠. 수 있게 되고 예, 예. 예. 근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재정이 투입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만 해도 대기업이 300인 이상 대기업이 40%가 넘거든요. 네. 40.4% 되는데 우리나라는 KDI 2023년 3년 자료를 갖고 24년에 발표한 자료를 보더라도 13.7% 20%도 안 돼요. 네. 그것도 250인 미만 이상으로 사업장에서. 기업을 따졌을 때 그렇거든요. 아, 250 이상일 때. 예.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투입하는 재원이 충분할까에 대한 얘기들도 좀 있습니다. 저희 충분할까도 하고 또 예. 어떤 특정 쪽에만 좀 혜택이 갈 수 있다. 이런 그렇죠. 문제도 또 예. 갑자기 떠오르네요. 이 얘기는 지금 얼마 전에 이제 경총에서도 인터뷰를 했을 때 나왔던 부분인데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요. 네. 공공 부분이라든지 대기업 같은 경우는요. 바로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준비가 돼 있다고 얘기하는 게 양대 노총의 주장입니다. 네. 근데 이런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이라든지 뭐 소상공인은 실제 이거는 뭐 우리가 보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경총에서 얘기하는 이런 논쟁에서는요, 실제로 이걸 적용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더 심화된다.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런 전년제 얘기를 운영 많이 하죠. 사업자가 전체의 21.8% 불과하니까 만약에 그렇죠. 정년 연장을 가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혜택에서 배제되는데 그렇게 예. 가야 되냐 지금 아주 강하게 예, 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하는 연령은 49.4세란 말이에요. 아, 네. 거의 네. 50세 미만의 50세 대부분 주된 미만이에요. 일자리에서 그만두는데. 네. 지금 법정 정년은 이미 60세가 됐잖아요. 2016년에요. 네. 그럼 그 전에 다 퇴직을 하게 되는데 네. 실질적으로 65세로 올리더라도 대기업하고 공공 부분 중심으로 해서 좀 수혜자가 초점이 몰릴 수가 있는 것이고 네. 나머지 이제 다시 재고용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로 60세 법적 정량이지만 그전 네. 10년 전에 이미 떠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죠. 이걸 65세까지 늘리면 예. 일부에게만 간다는 건데 또 이제 법적 정년을 대기업 중심으로 이렇게 공무원 네. 중심으로 했으면 그게 좀 퍼져가지고 다른 사업장 좀 작은 사업장으로도 그게 이제 정년 혜택이 좀 늘어날 퍼질 수 있고 늘어날 수 있죠. 있다는 게 네. 사실은 우리 양대 노총에서의 주장이에요. 아 주장이에요. 네. 네. 초기의 시작 같은 경우는 대기업부터 시작을 하는 건데 네. 향후에는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기 위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년 60세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최근에 이제 우리 이게 10개 정도가 법률 같은 경우가 지금 제시되고 민주당에서 발의된 있거든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네. 박홍대 각각 좀 다르죠. 달라요. 네, 박홍배 민주당 의원 모두 달라요. 거는 네. 63세, 64세, 65세 차분차분 그렇죠. 해서 67년생인가부터인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혜택을 있게끔 되죠. 설계가 됐더라고요. 2027년부터 시작하게 되면은 네, 네. 실질적으로 우리가 63세까지 하고 네. 그리고 2032년까지 64세. 네. 그리고 2033년까지 33년부터 크레바스가 65세. 되는 65세요. 네. 또 재밌는 거는요. 민주당의 박정우 의원의 경우도 참 재밌어요. 네. 우리 종업원의 숫자에 따라서 좀 달려야 네, 하는 그래서 거거든요. 작은 사업장부터 먼저 하자고 맞아요. 했죠. 네. 5인 뭐 이상에서 50인 미만 같은 경우는 3년 이내 하자. 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550인부터 300인 미만, 그러니까 우리가 대기업까지 가기 전 사업장 같은 경우는 네. 4년에 하자. 네. 그리고 300인 이상은 7년 뒤에 하자. 그러니까 같은 당 내에서 의원들도 완전히 지금 결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네요. 좀 달라요 지금요. 예, 예.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들었던 게 네. 당내에서도 좀 의견이 수렴될 필요성도 있는데 실제 이런 정년 연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네. 우리가 양대 노총만 논의해야 될 것도 아니고 경총만 논의해야 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네. 이해관계자에 대한 논의가 네. 충분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 중에 하나거든요. 네. 실제 직군도 뭐 생산 직군 있죠. 네. 사무 직군, 연구 직군, 뭐 굉장히 다양한 직군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직급도 다를 것이고요. 고용 형태도 다르고. 정규직,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들, 기업 규모도 아까 말씀드렸던 박정우 의원 안처럼 네. 50인 미만 기업도 있지만 300인 이상 기업도 있고요. 또 산업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네. 제조업, 여성들이 많이 몰려있는 서비스업도 있고 그래서 이것마다 너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네. 근데 각자 너무 입장이 달라서 이거가 진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정년을 1년 늦추면 고력 정규직 5만 명의 은퇴가 미뤄질 것이다. 5만 5천 명. 예, 그러니까 정도 5만 돼요. 넘게가 미뤄지면 예. 단순 계산으로 일자리가 그대로 있다고 할 때
5만 5천이의 신입을 못 뽑는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 심지어 신입은 더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더 많이 못 뽑을 수 있다. 그러니까 청년들 입장에서는 야 우리 일자리는 어디 가는 거야 이렇게 또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오늘 오전에 수업을 하고 왔어요. 2개 예, 수업을 하고 왔는데 예. 청년들한테 이 질문을 물어봤었어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은 입장에서는요. 당장은 정년 연장이 되기를 원하지는 않더라고요. 당장은. 그래서 왜냐면 자기 본인들이 부모님은 되기를 원할까요? 근데 미래에는 정년 연장이 됐으면요. 자기들이 미래에 본인들이 나이가 입직을 하게 고령이 될 되면 때는 예, 예. 네. 근데 우리가 연구원에서도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노동연구원이라든지 한국은행에서 조사했을 때는요. 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결론이 맞아요. 사실은 0.5에서 1.5 정도의 한 명이 우리가 네. 정년 연장이 됐을 때 네. 청년 고용이 덜 되는 효과가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만 5천 명이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얘기했을 때 그냥 숫자만 갖고 얘기했을 때 뭐 정치적이라든지 사회적인 요건 때문에 더 채용하지 않았을 때는요. 네. 단순히 5만 명이 머물러 있다 그래서 5만 명이 채용이 덜 되는 것이 아니라 네. 경우에 따라서는 뭐 2만 5천에서 3만 명이 될 수도 있고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7, 8만 명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네. 이런 효과성을 우리가 부여했을 때 그래서 청년 일자리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네. 그래서 다른 나라의 아까 예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여러 네. 가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리고 대만은 아예 뭐 네, 정년을 폐지한 폐지해버렸습니다. 거고. 그럼 싱가포르, 영국, 독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요, 그 재고용 연령 자체, 재고용이라고 얘기 드리는데요. 재고용, 재고용 네. 연령 자체를 68세로 지금 현재 두고 있고요. 네. 2030년에 70세로 하기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갖고 그 고령층의 고용률을 끌어올린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 2011년에 이미 그 법정 정년을 폐지했습니다. 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는 이슈가 또 우리 국민연금 이슈하고도 가 있어요. 제가 그렇죠. 지금 연금 관련된 또 위원회에 또 들어가 있는데 네. 국가연금에 대한 수급 연령 자체를 66세, 67세, 68세까지 지금 연장을 하면서 재원을 확보하고자 그러니까 하는 지금 부분이 연금 있습니다. 수급 개시 연령을 늦추기 위해서라도 지금 네. 정년을 연장해야 된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도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죠, 해외에서 그렇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정년 네. 연장을 반대하는 게 반대했었어요.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빨리 네. 연금 받고 싶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연금이 준비된 나라는 좀 다른데 우리는 네. 연금도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소득 그래파스 기간은 길고 이러니까 참 해법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연금 같은 경우도 실제로 커버하는 그런 그 금액 자체가 그렇게 네, 높지 소득 대체율이 않습니까? 너무 낮지 않습니까? 소득 대체율이 낮다 보니까 실제 개인 연금도 준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고려할 당시 뭐 다양한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생각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저출생 고령화 심화되고 있어서 사실 이제 정년 연장에 대한 공감대는 있는데 이걸 네. 어떻게 풀어갈까? 청년 고용 위축이라든가 이런 문제까지 다 생각한 네. 합의점을 찾아내려는 지혜가 필요한데 어떤 저 당부의 말씀 마지막은 해주시겠어요? 이렇습니다. 사실 퇴직 후 재고용이든 정년 연장이든 간에 제도만 바꿨다고 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자동적으로 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이해관계자로 논의를 해야 되고요.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논쟁의 중점에는 누가 얼마나 어떤 조건으로 더 일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그 계층만의 주장이 아니라 네. 뭐 이제 경사노예도 이제 좀 정상화되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노사정이 함께 설계하고 점검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과 함께 했으면 하는 것이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지막 말씀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동열 건국대학교 경영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디지털 기술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떤 주제 오늘 다루신다고요? 예, 요즘 계속 이제 인공지능 관련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을 여러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제가 인공지능 관련 주제를 가지고 오면서 인공지능이 떠들썩하긴 한데 생각보다 세상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오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그중에 가장 큰 에비던스가 일자리인데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 화이트 칼라 일자리가 줄어들지도 않았고 대학 졸업생들의 신규 일자리 변화도 크지 않았다라는 점들 소개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합니다. 이 인공지능이 세상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거라는 이유로 천문학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더 천문학적인 투자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게다가 우리 생활만 보더라도 LLM이 이제는 생활 곳곳에 들어오고 있는데 네. 아직 변화가 거시경제 지표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다라는 건 생각해 보면 조금 이상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결국에 어떤 이유 때문인가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인공지능의 도입이 아직은 기존 시스템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들 모든 것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서 인공지능 기술만 도입하고 있는 거죠. 아하. 그래서 오늘은 기술의 도입 단계를 한번 살펴보고요. 어떤 기업이 또 인공지능 시대에는 지배력을 가져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인공지능 하는데 우리 실생활에 많이 깊숙이 들어왔지만 크게 경제의 어떤 그 틀을 바꿔놓지 못한 것 같은데 그렇죠. 그 이유가 이제 이게 도입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씀인 거죠.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실 인공지능은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뭐 큰 변화의 잠재력, 그러니까 생산성 측면에서 큰 도약을 가져올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네. 그런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하나의 도구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원시인이 불을 발견했을 때나 우리가 증기력을 찾았을 때, 뭐 전기나 인터넷을 발견했을 때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도구니까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 과거 기술들의 도입 단계를 한번 살펴보면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이나 활용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요 예시만 알고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가장 직관적이어서 굉장히 자주 쓰는 예시가 혹시 전기요? 네. 전기입니다. 네. 이 전기는 세상을 변화시킨 도구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만으로 우리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잖아요. 뭐 빛을 켤 수도 있고 진공청소기나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을 돌리면서 우리의 인간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뀌었죠. 네. 게다가 공장이나 엘리베이터에 동력을 제공하면서 일하는 방식마저 바꿔놓았는데요. 이러한 전기가 어디서나 쓰이면서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에는 20년이 지나도 전기가 거의 쓰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전구 작동을 시연한 건 1879년이었는데 20년 동안 이런 전기를 쓰는 과정은 미국의 3%에 불과했고요. 아, 그랬군요. 공장은 아예 활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20년이 지나고 나서야 인구의 절반가량이 전기를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분명히 이 시기에도 전기에는 굉장히 열광을 했는데 당장에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었습니다. 무르익는 시간이 좀 필요했던 거죠. 예.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분명 열광하고 있지만 진짜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죠. 무르익는 시간이 더 그렇죠. 필요해요. 무르익는 네. 시간. 예. 그래서 이걸 좀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르익는 시간이 뭔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면요. 상용화를 위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발생을 해야 되는데요. 네. 기존 시스템 내에서 인공지능이라는 기술만 받아들이는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술은 도입 단계, 말씀해 주셨던 그 도입 단계 그리고 그 중간 단계인 응용 단계를 거쳐서 이제 시스템 변화의 단계로 이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전기를 예시로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이제 인간이 육체 노동의 한계에서 벗어난 건 사실 증기 때문이었는데요. 산업혁명의 시작이었죠. 석탄으로 물을 데워서 증기를 발생시키면 이게 이제 동력이 되어서 레버나 도르의 벨트를 움직일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런데 이게 열 효율이 되게 낮았어요. 증기력을 작업대까지 이동시키려면 한 30%에서 85%까지 사라져 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증기동력 공장은 수직으로 층층이 높은 구조였고 하나의 커다란 회전축에 여러 대의 방직기가 달려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생각보다 비효율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 에디슨 밑에서 일했던 이 프랭크 스프레이그라는 그 엔지니어가 네. 이런 상태에서 전기를 당장 이용하려면 증기기관 말단의 회전축에 뭔가 동력을 연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전기 모터를 개발합니다. 아. 이 전기 모터가 나오면서 비로소 빌딩의 엘리베이터나 뭐 전차에 전기가 활용을 하기 시작을 했었는데요. 뭐 아주 일부 얼리 어댑터에 해당하는 공장에서도 이런 전기를 활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분명 전기가 싸졌거든요. 이렇게 전기 모터가 들어오면서 동력원이 굉장히 저렴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전기를 선뜻 도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전기를 도입해도 저렴한 동력원을 얻을 수 있었지만 기존의 증기 동력을 더 많이 갖다 붙여도 전기만큼 그 당시에 전기만큼 저렴한 동력원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도입 단계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 네. 기존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굳이 신기술을 활용할 요인이 크지 않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서 응용 단계에 진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공장 디자인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증기 동력이 있던 자리에 전기 모터만 갖다 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별다른 효과가 없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전기의 장점이 뭔가를 생각을 해보니까 기계와 직접 연결하고 켜고 끄는 동작만을 통해서 필요할 때만 동력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점이다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네. 증기는 물을 끓여야 되니까 미세하게 조절하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전기는 아주 작은 비용으로 아주 작은 장치에 동력을 제공하는 게 가능한 게 장점이다 보니까 기계 장치마다 동력원을 별도로 두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공장 디자인을 다시 하게 되고 엔지니어들은 기계마다 적합한 모터를 고안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이제 회전축의 모든 장치가 연결될 필요가 없다 보니까 기존과 다른 형태의 무언가들이 조금씩 나오는 단계, 이게 이제 응용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도입하고 응용하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을 이제 나중엔 결국 바꿔놓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는 회전축이 적어지는 게 아니라 아예 회전축이 없는 공장들을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서 완전히 다른 종류의 공장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이제 시스템 자체가 바뀌어 버리는 거죠. 우리가 시스템을 정의할 때 작업의 완수를 보장하는 상호 연관된 절차다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예. 이 과정 전반이 다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네. 그게 바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입니다. 네. 이 네. 헨리 포드가 그 선구자인데요. 맞아요. 전기라는 동력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변화시킨 주인공입니다. 2단계에 오면 이제 완전히 다른 결과가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거시지표 자체가 다 바뀌는 거죠. 뭐 말도 안 되게 저렴한 자동차가 등장을 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갖추게 되고 전에 어떤 일자리가 생겨나게 되고 네. 경제를 판단하는 지표나 관점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고 혁명이다, 전환이다라고 표현을 하기 시작을 그러니까 하는 전기를 거고요. 발명해서 그게 실제로 쓰기까지 수십 년이 걸렸고 시스템으로 자리 잡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그렇죠. 거를 예시로 들어서 지금 우리 인공지능의 단계를 얘기하시려는 거죠. 맞습니다. 네. 결국에 이제 그 얘기하려고 여태까지 이제 빌드업을 쭉 한 건데요. 네.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잠재적으로 전환을 가져올 기술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전환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요. 신기술은 초기의 도입과 응용 단계를 거치지만 진정한 수용과 혁신은 신기술이 이끄는 새로운 시스템이 나타날 때 비로소 가능해지거든요. 몇 차례 이제 우리 방송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만 뭐 인공지능이 전지전능하고 만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러나 저러나 인공지능은 예측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굉장히 잘하고 예측을 정밀하게 하는 기계일 뿐입니다. 네. 도입 단계에서는 예측이 기존 결정을 개선하는 정도에 머물고 응용 단계에서는 새로운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조금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새로운 의사결정은 기존 규칙을 밀어내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규칙이 사실 잘 안 밀립니다. 인공지능이 등장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사회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변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주체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주체도 있고 뭐 이러나 저러나 상관없는 주체들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많은 힘들의 경쟁이 상당 기간 이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인공지능의 도입이 마치 더뎌지는 것처럼 나타나게 됩니다. 아마 네. 지금 아마 그 언저리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새로운 시스템이 기존 규칙을 바꾸는 어떤 동력이 될 겁니다. 확실한 건 시스템 중심의 사고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공지능의 활용은 화려할 뿐만 한 거지 큰 실익이 사회적으로 없을 거라는 겁니다. 네. 하지만 시스템 차원의 변화가 동반이 되면 이 헨리 포드처럼 시스템 변화를 특정 주체가 견인할 수 있다면 네. 세상의 판도가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려면은 그 예측력이 좀 정확하고 정밀해져야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예측 기계다 보니까요. 그 예. 예측이 정밀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 그 예측이 정밀해질 때 어떤 형태가 될 거냐를 우리가 상상해 보기는 조금 어려워서 이제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의 경험들로 좀 미뤄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전기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전기가 또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아니 이해가 빨리 됩니다. 예. 네, 예 들어주시면. 이 1990년대까지 발전 산업에 대한 규제 수준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발전과 송전이 수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인데요. 네. 전기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 알면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면 되는데 사람들은 필요한 만큼만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수요를 정확히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생산이 수요보다 작으면 전체 전력망이 멈출 위험이 있어서 발전과 송전을 같은 주체가 담당하도록 제도를 설계해 놓은 겁니다. 예.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날씨 예측도 정밀해지고 엔지니어링 예측, 발전소 휴지 시간 예측 정무가 개선되면서 전력 산업의 구조 변화까지 가능해졌는데요. 이제는 예측을 모든 사람이 가능해지니까 중앙의 엄격한 통제에 따르지 않고 개별 발전소가 해도 괜찮아진 겁니다. 네. 그러면서 도매 시장이 열리게 되고 지역 내 전기 예측이 더 정밀해지면서 개별 발전소의 전기 생산량 결정이 충분히 가능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루 전에 입찰 시장이 열리면 대체로 가격 폭등 위험 없이 네. 공급량과 수요량을 일천시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측이 정밀해지면서 이제 탈중앙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요. 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과거에 경쟁하지 않았던 전력 회사들이 예. 이제는 다수의 경쟁에 직면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가격이 낮아지니까 네. 기존 사업자들은 수익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경제적 지배력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런데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배력이 사라진 게 아니라 이제 자리바꿈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전기의 경우에는 지배력이 수직 통합된 구조에서 다른 이들로 이제 전이가 되는데 네. 대부분 이제 전기 소비자가 혜택을 보고 네. 다른 경쟁자들이 더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측이 네. 정밀해지면서 네. 판도가 바뀌는 좋은 사례인 예, 거죠. 그러니까 판도가 변화돼서 기존 기업에게는 위험이 될 수도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후생이 커지는 거겠네요. 그렇죠. 예측이 정밀해지면 이 혜택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시스템 혁신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판도 변화는 되게 새로운 진입자에게는 기존 지배자가 누리던 지배력을 획득한 기회를 주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기존 경쟁자는 사실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러니까 변화에 적응할 힘이 없습니다. 반면에 신생 조직은 변화된 시스템으로 시작할 수가 있으니까 기존 주체보다 훨씬 더 유리한 면이 큰 거죠. 네. 블랙베리와 아이폰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캐나다 기업이었던 림은 블랙베리를 만들었고 2007년경에는 모바일 폰 산업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으로 평가를 받았거든요. 모바일 폰이지만 키보드를 내장해서 이메일과 텍스트 전송이 가능했죠. 모든 사업가들이 좋아했고 모든 고위공무원들 다 이걸 썼어요. 근데 아이폰이라는 게 나왔는데 키보드도 없고 배터리 수명도 엉망이었습니다. 게다가 화면만 있으니까 부서지기도 쉬웠거든요. 네. 노키아나 블랙베리 뭐 이런 회사들은 다 아이폰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완전히 다른 구조에서 모바일 폰을 만들고 있었던 거죠. 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고 있었고 근본적으로 다른 통합 구조를 지닌 디바이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른 부분의 성능들을 좀 희생을 했던 겁니다. 네. 아이폰만 보면 엉망이었는데 시스템 전체적으로 힘이 있다 보니까 오늘날의 지위로 올라설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네. 자, 오늘 이제 우리 AI 기술이 일상생활에 많이 들어온 것 같지만 아직 도입 단계에 불과한데 이게 응용 단계를 거쳐서 시스템을 바꾸게 되면은 정말 폭발적으로 그 성장세가 무섭게 가고 정말 많은 우리 그 경제 네. 곳곳에 영향을 미칠 거라는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오늘은 이제 기술의 도입 단계를 통해서 인공지능의 잠재적인 힘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차원의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네. 점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시대에는 이 지배력을 높이는 시스템은 피드백 시스템이라는 점을 하나 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네. 도입 단계에서도 사실 인공지능의 예측력을 활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 차원에서 인공지능의 선점으로 인한 지배력이 발생하려면 피드백 시스템이 작동을 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은 학습을 위한 결과 데이터에 접근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시스템이 존재했을 때 네. 자동차 사고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져야만 그렇겠네요. 네. 모든 자율주행 시스템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그렇죠. 유지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네. 사고가 날 뻔한 상황을 식별하고 이런 상황을 계속 방지할 학습 프로세스가 구축되어 있는 피드백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사회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점들입니다.
예측 기계인 인공지능의 잠재력은 분명 엄청난데요. 이 피드백 구조가 갖춰지면 선점자들이 실제 우위를 노릴 겁니다. 네. 선점은 더 많은 데이터를 얻는다는 의미고 더 많은 데이터는 차별화된 예측을 가능하게 하면서 더 많은 고객을 모으고 더 많은 데이터 확보를 하고 선순환으로 이어질 겁니다. 네. 이런 예측은 특정 목적이나 상황에 어울리도록 정밀할수록 다양한 분야의 선점한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네. 이렇게 되면 승자 독식이 아니라 승자 다식이 될 수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 기술 자체가 아니라 상용화를 위한 시스템 전반의 점검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였습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